한반도의 중앙부 및 충남의 최서북단에 위치하며 수도권과 충남의 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충청남도의 아산시를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관문 역할을 했던 한 인물과 아산시 복음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떻게 그 영향력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신앙 감리교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확실히 우리나라 날씨라는 게 사계절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못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제 살짝 서늘한 바람이 들고 또 색깔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계절이 또 뚜렷하게 있다는 거. 예. 그거 어떻게 보면 참 환경적으로는 살기 힘든데 예.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풍요로운 것을 얻게 하는 환경들이죠. 그러니까요. 또 저희가 이곳에 여기가 충남 아산이라는 곳인데 또 이곳에 오다 보니까 길이라든가 풍경이 또 사뭇 달라졌어요, 많이. 많이 색깔이 파스텔 톤으로 바뀌었죠. 예. 근데 꽃들도 나뭇잎들도 조금 이제 색깔이 물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저희가 여기 아산에 온 목적이 네. 또 누군가 어떤 사건과 어떤 사연을 저희가 만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어떤 분과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아산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인물들이나 네.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사실은 많은 그 유적들이 있어요. 네. 그 가운데 근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어요. 유명. 네, 그것이 이제 사실은 한 집안 사람인데 네. 같은 출생지도 같은 마을이고 네. 같은 가문의 아.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윤치호 선생하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윤보선 대통령 오. 두 분의 고향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많은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긴 네. 그런 마을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윤치원 선생 하면은 남감리교 출신의 고향에서 시작한 그런 교회를 네.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게 하신 분이고, 사실 윤보선 대통령 하게 되면 저희가 공부하기로는 그냥 대통령이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분의 행적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게 됐겠네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윤치호. 일찍이 신문물과 서구의 신지문명을 접하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가기 시작했던 그는 남다른 애국심으로는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굳건한 신앙심으로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구한말에 네. 참 그분 그 조상들이 네. 참 큰 인물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치호 선생하고 윤보선 대통령의 관계는 이제 당숙 그러니까 조카 사이예요. 네. 그런 사이인데 그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네. 윤보선 대통령의 할아버지 때로 가면 조선 후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하시는 국방의 총괄을 맡는 사람이네요. 윤옥열이라고 하는 대신이었죠. 네. 그분의 직계 후손들이에요. 어우, 대단한 후손들이네요. 직계 후손들이. 그러니까 구한말의 세도가였다, 혹은 명문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집안이었죠.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그러면, 집안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산 지역이 사실은 다 그분들의 그 영역이고 영토의 땅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땅이 엄청 많았었죠, 여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세도가였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역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분들이 근데 그 후손에 와서, 네. 그러니까 윤옥열 이후에 네. 윤치호 선생 때 와서 크리스찬이 되죠. 야, 그게 참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윤보선 대통령만 아는데 그렇죠?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가 윤치소야. 윤옥열은 윤치호 선생 계열이 되고, 네. 윤영열은 이제 윤보선 계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형제고, 예. 아버지 때는 이제 사촌이 되는 거예요. 윤치호 선생과 윤치소가 예. 사촌 관계예요. 사촌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윤보선이 이렇게 되죠.
근데 아버지 때,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 때, 그러니까 윤치호 선생하고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치소 예. 두 분이 개종을. 아, 그분이 개종을 해가지고 영향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윤보선 대통령의 그 모든 집안이 이제 크리스찬 집안이 된 거야.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두 분의 고향이 여기야. 아산이 신앙. 신앙이. 아, 신앙. 이동이고. 윤옥렬의 아들로 태어난 윤치호 선생과 사촌 윤치소의 아들로 태어난 윤보선 전 대통령. 당대의 명문가로 이름을 떨치던 윤씨 일가는 복음의 눈을 뜬 윤치호 선생과 윤치소에 의해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기 사실 고속도로가 나고 그래서 여기 접근성이 좋지. 여기 아산만이 막히기 전에는 여기 올 수 있는 방법은 천안을 통해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려갔다 올라올 수밖에 없네요. 천안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가 길이 뭐 제대로 된 길이 없는 아주 여기를 옛날로 따지면 해변이잖아요. 저 이제 아산만이 가까우니까 해변가에 그저 개간한 문들이 좀 있고 언덕 위에 이 마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논이 재산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경제력이라는 게 쌀과 이제 직결되고 식량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땅이 많고 논이 많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논이 많은 사람이 제일 부자였으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이었죠. 땅 부자가 제일이었죠.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윤보선 대통령 일가가 이제 살았던 네. 그런 마을이죠. 이제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이 교회 넘어가면 네. 그야말로 고래등 같은 이제 그 한옥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 윤보선 대통령의 사촌 형제들,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의 그 형제들이 살던 집들이 있죠. 집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윤치호 선생이 개종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서울에서 그렇죠.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사실은 윤치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7살 때 신서유람단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보좌관으로 따라간 건데 17살에 일본에 이제 그 신서유람단의 보좌관으로 따라가서 세상을 이제 빨리 본 거잖아. 세상을 어렸을 때 빨리 본 거지. 보고 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조선 안에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그냥 바로 이제 그 중국으로 유학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유학을 간 게 이제 남감리교회 이제 그 학교에 유학을 하게 됐고 거기서 개종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남감리교회 선교사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배우게 됐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것이 능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될 때 통역을 윤치호가 한다. 타이밍이 참 잡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에 앞서간 어떤 그 신지식인으로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그 요직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맞아야지만 이게 가능한 그런 그렇죠. 그 거잖아요. 타이밍이 다 맞아야 되는 아무리 거죠. 똑똑해도 사실 소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깬 사람으로서 몰락해가는 조선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갑신정변을 또 일으키는 주역이 되는 거야. 어린 나이에. 예. 사실은 뭐 20몇 살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갑신정변의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결국은 신지식인으로서 그다음에 크리스찬으로서 조선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분의 역할이 뭘까라고 해서 결국은 그 역할을 했지만 실패함으로써 또 망명을 또 한단 말이죠. 망명을 했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돼요. 1년 만에. 이제 1885년에 돌아와서 또 정부의 요직에 또 역할을 하면서 독립협회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1897년에.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불가능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식민지도 아니었고 근데 식민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라는 단어를 쓴 게 사실은 조선 정부로부터 다시 이제 아웃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이 있었죠. 그런 것이 됐죠. 그러나 그 당시에 독립협회를 만들었다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조선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식민지가 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조선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조선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그때 앞에 섰던 것이 결국 윤치호를 비롯해서 이승만이나 이상재나 서재필 박사가 앞장섰던 거잖아요.
그게 독립협회라고. 그게 모체가 됐던 거죠. 그것도 있죠. 물론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윤치호 선생은 다시 미국에 유학을 가서 1893년에 에모리 대학에서 석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서 밴더벨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에모리 대학 가서 석사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니까 깝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모리 대학 총장 앞에 가서 캔들러 총장 앞에 가서 부자잖아. 뭐 나름 당시에 돈을 오히려 그분이 200불을 내놓는다고. 강연비로. 뭐 200불을 캔들러 총장한테 내놓으면서 조선 선교 해주라. 그렇죠. 결국 그게 남감리교회가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생겼죠. 결국 이 윤치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일찍이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복음을 접했던 윤치호 선생. 그는 조선에도 이러한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져 자신이 받은 교육을 조선인들도 받길 소망하며 에모리 대학의 총장인 캔들러 박사에게 조선 선교를 부탁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렇게 미국의 남감리교는 한 유학생의 강력한 요청으로 조선에 성서를 파송하며 남감리교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역할이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분의 역할이 그런 거였는데 이 신학리가 그러면 이 신학교회가 그럼 왜 윤치호 기념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사실은 세 번째 지어진 예배당이라고 보면 돼요. 네. 세 번째 지어진 예배당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실은 시작되는 시점은 1920년이에요. 조금 늦긴 했네요. 늦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여기 보면 지리적으로 좀 소외된 곳이기도 하고 네. 그때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둔포 면 소재지. 네. 둔포 교회가 훨씬 먼저 세워져요. 근데 사실은 그 둔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거기는 없어지기도 해. 그 묘하잖아요. 피난처기가 되었네요. 먼저 생기고 더 큰 교회인데 지금 뭐 엄청 크잖아요, 그 교회가. 근데 여기가 오히려 더 살아남아. 그런데 1920년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의 역사가 뭐랄까 좀 자세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지 않아서 1920년 이전에 분명히 어떤 모임이 있었을 텐데 그러겠죠. 그거를 이제 모르고 1920년에 이제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해서 이 교회 출발점은 어쩌서 1920년으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네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교인이 막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1920년대에 이 교회가 200명이 넘게 모였다고. 와, 그 1920년 되면 참일 만세 운동이 바로 직후에. 직후잖아요. 네. 상상해보세요. 이 시골에 200명이 근데 어디서 모이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큰 도심도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근거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윤보선 대통령이 그 부모님이 개종을 했잖아요. 개종을 하면서 여기 많은 땅이 있잖아요. 근데 다 소작을 줬잖아. 네. 소작을 주니까 다 소작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건 확실하게 근거를 지금 가질 수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로는 그 당시에 그 소작민들한테 땅을 다 불화해줬대요. 불화한다면은 소작이 아니라 너 가져. 너 가져. 했던 거 가져. 이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완전히 그 천지 개벽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갑자기 생각나는 게 강화도의 홍의교회. 네. 거기서도 그 어떤 그분이 종순이 이렇게 다 나눠줘가지고 그 땅 문서 다 불태워가지고 너희는 이제 다 거기서는 이제 빈문서죠. 전부 빈문서를 이제 불태워서 빚을 이제 탕감해주는 사건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되겠네요. 토지를 나눠줬다 그래요. 아예 나눠준 거예요? 네. 더 이상 소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민들이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궁금해하겠네. 이런 게 된 거고 그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그분이 따라가는 믿는 종교를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골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야. 그렇죠. 모이는데 예배당이 없잖아. 네. 갑자기 어디서 모여? 그렇죠. 그게 바로
이 터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윤치호 선생이 네. 여기가 고향이잖아. 그쵸. 고향 집이잖아. 그렇죠. 떠났잖아. 네. 여기다 별장을 진 거야. 아. 별장을 지어서 어쨌든 가끔 고향이고 다 어른들이 여기 사시니까 내려오잖아. 내려오면 어쨌든 오면 거야 되니까. 거할 집이 필요해서 그걸 별장을 하나 여기다 줘놓고 별장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 그 별장이 그래서 건가요? 그렇게 되니까 1924년에 윤치호 선생이 별장을 여기서 예배 드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예배 드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별장이 모자래. 작았어요, 별장이. 사람들이 다 수용하기. 예배당을 져야 되는 거야. 다시 또 건체. 그러니까 윤치호 선생이 그러면 내가 그걸 기증할게. 그 땅하고 건물을 다 건물. 기증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다시. 진 거야. 그래서 예배를 여기서 이 신앙리 일대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왔겠네요. 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예배당을 지으면서 처음으로 윤치호 기념 예배당이다. 그래서 네. 그렇게. 예. 근데 사실은 저 지금 철판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저걸 떼어내면 네. 그 안에가 더 좋아요. 난 좀 아쉬워요. 돌로 돼 있는. 돌로 돼 있어. 그럼 더 돌로 돼 이게 있는 더, 있는데. 더 멋있었겠는데. 그게 아무튼 뭔가 이렇게 해서 좀 아쉬워요, 사실은. 먼저 저 없었을 때는 돌에다 이렇게 파서 이렇게 새겨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윤치호 기념유이 다행히 된 거예요. 근데 해방 이후에 1955년에 다시죠. 다시요? 재건축했군요. 건물 다시면서도 그때도 이제 윤치호 기념 예배당이라고 다시 해요. 그런 사연들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게 1979년인가 다시 또 이걸 다시 지어. 예. 그러면서도 윤치호 기념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박아서 이 신앙교회 신자들이 그 윤치호 선생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떤 이 부지나 뭐 이런 재산적인 측면도 크지만 네. 어쨌든 그분이 개화파 지도자로서 구국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뭐 어쨌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길을 갔지만 네. 그거는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고뇌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분의 그 전반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국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각자의 책임을 다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 신앙리 사람들 또 이 신앙리 교회의 지체들은 그러한 신앙을 계승하고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념 예배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여기도 위치가 살짝 다른 곳보다 좀 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다 볼 수 있고 다 보여요. 지금은 이 공장들이 들어와서 그렇지만 그전에는 저 국도에서 여기가 이 언덕 위에 딱 멋있게 딱 보이게. 보였어요. 머리들도 저렇게 지금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네, 79년도에 이제 다시 1979년도에 다시 전쟁 이후에 이제 1955년에 한번 지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그저 개인의 신앙으로 머무르지 않고 복음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먼저 변화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윤치호 선생.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 세워진 신앙교회는 윤치호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 이 땅에 메말라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진짜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된다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저는 사실 이렇게 최근 들어 지어지는 그런 교회들 모습 보면은 그렇게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철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현대식으로 짓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빨간 벽돌로 된 그런 교회들, 그 다음에 이렇게 첨탑들 보면은 또 이것에 대한 또 그런 괜히 뭐라 그러는 추억이라든가 좀 더 이렇게 멋있어 보인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고전적인 모습이랄까. 네. 어쨌든 우리나라 근대 건축의 한 측면이니까요. 예배당 건축도 결국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이제 변하니까 또 건축 자재도 변하고 네. 또 어떤 그 디자인도 변하고. 그런데
이런 그 예배당은 저 근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벽돌 건물이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몇 군데 교회 다녀보시면 항상 이런 식의 첨탑이 하나 있거나 두 개 있거나 근데 벽돌 건물의 그런 건물들이 약간 전형적인 딱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본 케이스 설계인 것 같았어요. 윤치호 선생이 어렸을 때는 어쨌든 뭐 여기서 태어났었지만은 사실은 윤치호 선생이나 윤보선 대통령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북촌 중심에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앙 정부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니까 그 조상님들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집이 또 한 채 있고 여기는 고향 집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좋겠네요. 그러나 이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그 성각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앙도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이어 내려오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윤치호 기념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충남 아산은 윤치호 선생의 고향인 만큼 기념예배당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해서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날씨 정말 오늘 대단해. 오후 되니까 또 해가 또 이제 나네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교수님? 우리가 사실은 윤치호 선생님 묘를 찾아온 건데 네. 특별히 윤치호 선생의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고 네. 또 개화기에 근대사에서 이분의 역할이 또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그들의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특별히 이분을 찾아온 건데 어쨌든 묘소가 좀 옮겨져서 네네. 또 가정묘를 이렇게 다 조그맣게 이렇게 좁은 공간 속에 이렇게 해놔서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본래 묘에 있었던 그 표석들 또 비석들 또 특별히 그 윤치호 선생의 작사 애국가 작사 1904년에 작사하신 건데 뭐 애국가 작사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있어요. 네.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다양한 근거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윤치호 선생의 작사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그분의 글 속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비석에다가 윤치호 선생의 그 친필로 쓰여졌거든요. 이 글귀가. 예. 그 글귀를 그대로 옮겨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비석이라든가 묘지와는 좀 약간 다르게 여기에 이렇게 성경책 모양의 그리고 이렇게 안에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윤치호 선생의 그렇죠. 요게 이제 묘진 같아요. 묘지고 예. 비석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후에 만들어졌어요. 네. 사실은 좀 후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본래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아마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시편 25편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겨놨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묘소에도 평장이었어요. 네. 윤치호 선생의 묘는 평장. 본래 본문이 없었고 평장이었었는데 여기도 그대로 평장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고 비석은 본래 비석입니다. 네. 옮겨온 것이고요. 어쨌든 이 윤치호 선생의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또 교육사에 있어서도 남감리교를 통해서 이분이 다양한 이제 학교를 세우기도 했고 교장 선생님의 역할도 했고 또 서울에 오셔서는 뭐 대부분의 당시에 초기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다 교수 생활을 하셨고 네. 또 일찍이 신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시대적 책임도 나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특별히 독립협회 이후에 이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에서 정말로 남다른 어떤 그 해안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미에 이제 그분의 이제 어떤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은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결코 우리가 합리적이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근대사에서 반성해야 될 건 뭐냐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고 그죠. 이분이 남긴 그 역사적 가치 또 역사적 교훈 또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의 고뇌 아픔 뭐 이런 것도 같이 느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생을 다 사셨어요. 사실은 생을 다 사셔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어쨌든 생을 마무리하시고
조용히 사실은 이 고향 땅에 묻혀 계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윤초에 대해서 윤초 무덤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야산 지역의 기독교 유역을 한 25년, 7년 전에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분의 묘를 발견하게 됐고 이분의 묘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왔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시 또 옮겨져서 이런 모습으로 함께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윤치호 선생님과 그 후손들이 또 이 아산 지역에 또 우리나라 근대화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에 대해서 또 기독교 신자로서 또 이렇게 많은 우리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고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과 암흑 속에 있던 조국이 희망과 빛으로 걷길 원했던 윤치호 선생. 그의 간절했던 그 소망은 이 땅에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피어났는데요. 무엇보다 민족과 기독교 역사 속에 녹아있는 윤치호 선생의 그 고뇌와 헌신만큼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